친중에 반대면 반미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아 그렇죠. 미국이 얼마 많이 도와줬는데. 뭐 스캔들이 없습니다. 오. 공개적으로는 없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24년은 정말 정치의 해입니다. 뭐 자잘한 선거까지 합하면 70개 정도.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스타트를 끄는 것이 바로 1월 13일에 있었던 타이완 총통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완 선거 결과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포서대학교의 전가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총통 선거도 있었지만 의회 선거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만은 이제 같이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날 선거를 이제 투표를 3번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이번 선거는 초반에는 접점이 예상됐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치열할 거다. 의외로 뭐 4시간 만에 게임이 끝나는 바람에 그 연구하는 사람으로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뭐 보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참 잘 못한다. 너무 거칠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일단 결과를 보면 총통 선거에서는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이기긴 했는데 과반은 못 차지했어요. 일단 민진당이 총통을 선출했으니까 승리한 거나 다름없긴 하지만 국민당의 약진이 조금 두드러졌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민중당 커원저가 이제 8개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3당이 막판에는 사실은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는 득표율이 높긴 했어요. 제 생각보다는. 네, 그게 왜 그러냐? 커원저가 보통 20대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발언이라든지 정강 내용들이 합당하고 그리고 매력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만이라는 나라가 양당 체제로 계속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선 요번에도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어쨌든 새로운 총통이 될 라이칭도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네, 주세요. 뭐 라이칭더 이분의 특징은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고집이 강한 거다. 그리고 연문이 없어요. 뭐 스캔들이 없습니다. 오. 공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성 대만 독립분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원을 비판한 내용이 차이원은 너무 무르다라는 거예요. 민진당의 당헌에는 대만 독립이 규정이 돼 있는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좀 희미하다. 흐리멍텅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차이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대만 독립은 말도 끄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2019년도에 홍콩 사태가 있었을 때는 차이원이는 그걸 100분 활용을 했고 또 그 수혜를 봐서 재임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 독립이라는 것이 민진당의 혐오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 투표자들로 하여금 이탈 현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칭더가 활용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뭐 부총통 하면은 총통을 보좌하는 역할. 네네. 잘 아시겠지만 부총통은 안 보여요. 원래 미국도 부통령은 안 보이죠, 왜냐면은 원래. 대통령이 뭐 유사 사태가 있으면 부총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부총통은 원래 꼭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김주의 자꾸 아버지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후계자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쁜 뜻이? 그렇죠. 같이 다니는데. 대만 얘기하러 왔는데 갑자기 북한 얘기가 지금 걸려들었어. 그래서 이제 부총통 때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당내에서의 어떤 지지 기반은 차이원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입지는 차이잉원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또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잉원 갔더니 더 매운맛이 왔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선거일 가까울수록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민진당이 또 되고 또 라이칭더가 되면은 중국에서 우리한테 더 괴롭히지 않겠냐. 국민당이 돼서 그래도 좀 화해의 모습을 보여야지 중국이 우리 놔두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허위가 됐으면은 중국이 대만하고 유화적인 관계를 하면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언론에서는 친중파와 친미파로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국민당을 친중파 그러면 친중에 반대면 반미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얼마 많이 도와줬는데. 그리고 뭐 지금 민진당이라고 하면은 친미라고 하지만 또 반중도 아니에요. 독립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허여이가 당선이 됐다 그래가지고선 중국과 관계가 아주 좋았을 거다라는 거는 그건 너무 희망찬 기대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당은 중화민국의 헌법이 지금 100년이 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가보면은 쫑산링이라고 손문의 능이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1949년도 중화민국은 이미 멸망한 국가로 표기가 돼 있어요. 아. 중국에서 중화민국의 헌법을 가지고 국가와 국가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국 양치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허요이가 표면적으로는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면서 평화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중국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나의 목표는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둘은 물과 기름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 그 어떤 당일까 국민당이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은 마잉주 전 총통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마잉저 총통이 이번 선거를 망치는데 아주 일조를 했죠. 아,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건 아닌데 그걸로 너무나 중국과 가깝다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됐고, 그리고 선 투표일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믿을 만하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 대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한번 볼까요? 국민당이 쫓겨와가지고선 대만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쵸. 누구에 쫓겨왔을까요? 공산당한테 네, 공산당한테 네. 패퇴해가지고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산당하고 열심히 국共내전을 했을 때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팅팅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낮에는 서로 협상하고 밤에는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모습을 공산당이 많이 보여왔어요. 거기에 너 속았고, 그래서 져가지고선 그 많은 어떤 세력을 품고선도 져가지고선 대만으로 쫓겨온 거 아니냐. 근데 또 손을 잡겠다고? 무슨 근거로?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국 측에 던진다, 공산당 쪽에 던진다 그러면은 대만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당의 그런 어떤 이념 같은 거를 조금 차용한 게 민중당이에요. 그래서 민중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국과 경쟁하고 협력도 하고 대립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국민당에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국민당 어떻게 얘기해요? 협력은 할 수 있다. 경쟁, 대립이란 표현 잘 안 씁니다. 민진당에서는 우린 별개다. 그게 중화민국의 헌법이 대만을 망쳐놨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진당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의 유연성은 민중당이 가장 뛰어납니다. 협력도 할 수 있고 대립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대만 정책, 미국의 대중국 정책하고도 딱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평화가 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항구적인 평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적인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곳이 대만이거든요. 어쨌든 민진당에서 총통이 나왔으니까 좀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테고,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중국 측에서는? 중국 측에서는 좀 세련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근데 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그걸 못 해왔어요. 제가 못한 이유를 몇 가지를 가지고 네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중국 공산당이 1949년도 10월 1일 날 건국을 했지만 국민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공산당 체제에서 무슨 국민 투표를 해요? 투표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라든지 포지티브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캠페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그럼요, 습관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과 공갈로 얘네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면은 그런 거 느낍니다. 짓는 게는 안 무서워요. 계속 짓고 덤비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단결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너무나 잘못된 대만 정책이 지금까지는 추진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시진핑의 고민이에요. 시진핑 고민 많습니다. 많아 보여요. 12년도에 당대회를 통해서 등장을 했거든요. 네. 지금 15년째 대만의 선거를 최소한 2번을 봤어요. 그쵸. 2번에서 3번을 본 거잖아요. 네네. 거긴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근데 다 민진당 계열. 통일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눈뜨고 그냥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방해 공작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는, 대만 문제에 대한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과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그 총대를 맬까? 지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왕후닝입니다. 왕후닝. 왕후닝이 이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서열 5위예요. 네. 한 번도 대만 문제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초보자군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론가예요. 후진타오 때 과학적 발전관, 짱제민 때 3개 대표론, 뭐 이런 걸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9일 날 대대만 공작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대만의 선거 개입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조직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두 모아놓고
대만 선거에서 독립 세력 그 사람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성공을 못한 거죠. 네네. 13일 날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럼 시진핑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양안 정책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유연한 자세, 조금 더 세련된 자세, 과거에 보이지 않던 자세. 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참겠다. 시진핑도 나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만연한다면서요? 만연하지만 건강이라는 게 있고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시간표는 그다지 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아지는 시간표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엔 상당한 대가가 따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만이 그냥 죽지 않는다. 핵심 지역을 그냥 박살을 내놓고 네. 불사르고 죽겠다라고 할 거고, 중국은 40 몇 년 동안 개혁개방으로 이룬 성과를 하루아침에 폐허로 만드는 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와갖고서는 이제 조금 완화해갖고 음. 뭐 대만에 대해서 좀 더 유하게 정책을 나가기면 힘들죠.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면 네,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딱 중심을 잡아줬는데 왕우닝을 찾기에는 왕우닝은 너무 약하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대만을 두고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뭐 서로 간에 뭐 말도 좀 이렇게 세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정말로 대만에서 침공이 있었을 때 대만 사람들은 미국이 올 거라고 믿나요? 70년대 배신 한번 때렸는데 통수 세게 맞았는데 이번엔 믿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었던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대만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의미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국을 의심하는 여론이 형성돼 네네네. 있다. 그 의미론이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나왔어요. 오. 2년 전이면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 있었을 때고, 네. 뭐냐, 미국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뭐 이지스함이 대만 해협을 많이 지나가긴 하는데 사실 정박도 안 하잖아요. 그냥 지나갈 뿐이지. 항행의 자유라는 이유를 가지고. 근데 정작 대만이 필요할 때 올까? 그 네. 의심이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무기를 안 만드네.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포 빌려다가 요새 갖다 재고 쓰는 거. 떨어져갖고 미국 아니, 힘들대요. 예, 이게 무슨 잠깐 네. 빌려다가 쓰고 나중에 갚을게, 그런 거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일본을 키우는 거는 대만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주 친일본적이니까.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대만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고민이 큰 거예요. 물론 뭐 국제 정치라는 것이 의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대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 얘기는 하거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빼야 된다. 네. 우리의 지금 집중 관심을 요구하는 곳은 인도태평양이고 대만이기 때문에 괜히 거기다가 자꾸 쓰지 말고, 미안하지만 여기다가 집중하자는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대만에서 전쟁이 난다고 우리가 꼭 퀘스천 마크를 딱 찍었단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뭐 도와줄 것이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가봐야지 아는 것이고, 대만 관계법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건 뭐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 억제 얘기하지만 과연 될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만 해협이 왜 중요하냐? 1년에 175만 대의 항공기가 거길 지나가요. 55만 척의 배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안 중요해요? 그리고 반도체 세계 1위, 공급망의 지금 핵심적인 값도 아닌 을도 아닌 값이 지금 대만이에요. 디자인은 애플에서 엔비디아에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근데 안 만들면 그만이야. 가격을 올려요. 근데 올리는 것도 3% 2% 물가의 연동이 아닙니다. 20% 뭐 15% 이렇게 올립니다. 대만의 GDP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대만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확장을 막는 제일 첫 번째 메가더가 얘기한 것처럼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중요하죠. 지경학적, 지정학적, 심지어는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사회 문화를 사회주의의 선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질이 많이 돼요. 공자 죽어야지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신중국이라고 얘기했고 공자를 타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 만들어서 제일 히트하고 있는 게 공자 학원이에요. 근데 공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줄 몰라요. 그게 공자학원이 공자를 가르치지 네, 않고 그러니까요. 딴 거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딴 거 가리키죠. 예.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중국 문화와 또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에서, 타이완에서는 공자 학원에 준한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할 거예요. 더 전통적인 중국 문화에 기반돼서 비교가 되게끔. 그래서 공자 학원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이제 대만 쪽에서 메꾸는 그런 거를 이제 이상으로 생각할 텐데,
그럼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요새 조금 조용하기는 해요. 아마 대만이라든지 미국 이야기가 뭐 워낙에 딴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는 계속 들리거든요. 중국 경제 너무 안 좋다. 중국 경제 너무 안 좋다는 얘기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 네. 지방 경제 무너진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최근에 좀 심각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은 내우외환이라고 중국 경제는 늘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보통 3년, 5년 주기가 있습니다. 네. 개혁 개방 이후에도. 네. 예전에는 외환도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외국인용 돈, 아, 내국인용 돈. 맞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선 이 물가 변동이 너무 심해지고 통계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갈라서 있어야지 관리하기에 편한데 막 중국인들도 외국인들 쓰는 돈 쓰고 싶어하고 외국인들은 또 더 환율이 좋은 중국 사람들 쓰는 네네. 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94년도에 폐지가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의 위기를 맞았어요. 우리가 뭐 천안문 사태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굉장히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료품 가격의 앙등으로 인해 가지고선 도시민들의 그런 생활이 굉장히 공공해졌기 네.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과 민간 기업의 효율성이 경쟁을 하는데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국가가 뭘 끌고 나가야 되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난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이에요. 홍콩이 자금 세탁의 거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공무원들 중에서는 지금 아마 과장급까지도 홍콩에서 트랜스지션을 해가지고선 다른 외국에 못 나갈 거예요. 예전에는 부장이 만약에 아프리카를 간다 네네. 그러면은 홍콩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부정부패로 돈 세탁을 하니까 네.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청렴한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중국 경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2018년서부터 주기적으로 보면은 하향 곡선을 긋는 네. 주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나타난 인물이 올해 또 나타나겠다고 트럼프 무역 전쟁을 했죠. 20%의 관세까지 매기면서 그 관세는 바이든이 집권하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안 풀어주더라고요. 아니, 남이 잘해놓은 거 내가 욕먹는 거 아니고 네. 트럼프가 욕먹는 건데 그러니까 안 풀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3년 이게 완전히 결정타였습니다. 중국은요 긴급 재난 구호금 안 줬어요. 그랬나요? 네. 다 줬는데 떼나라.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제가 들어보면 많은 데는 6,000달러까지 통장에 꽂아줬다고 그러고 네. 우리는 우리는 뭐 25만 원에서 싱글들은 한 45만 원까지 꽂아줬죠. 근데 중국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대요? 그러니까요. 거기 3년을 누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리오프닝을 했던 작년 초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리오프닝이니까 뜰 거다. 보복 소비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복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걸 까먹었는데 어떻게? 돈이 없구나. 그럼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3대. 거긴 3대죠. 네, 3대니까 무슨 꽥인데 3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를 살려내는 강심제가 있는데 강심제가 늘 써오던 강심제 중에 가장 약발이 좋았던 게 부동산이었어요. 중국 경제는 매년 어떤 나라도 그런 발표 안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상치 그리고 수정치, 확정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근데 중국은 3월 달에 아주 확정을 해요. 양회라는 데서 올해 5%, 8%, 7% 하면은 12월 31일 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못 맞출 것 같은 부동산을 확 풉니다. 그럼 확 뛰면서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제일 비싼 상품이니까. 그래서 지표상으로의 데이터를 가장 크게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락다운 돼가지고 다 갇혀 있으니까 집 보러 다닐 사람도 없고 집은 짓다 말았고 집다 마른 집은 들어가 살고 싶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가 개발상은 분양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돌아오는 공기에 맞춰서 시멘트 값, 철근 값을 내야 되니까 이게 회전이 안 되니까 하나 무너지고 나면서 철근 회사 무너지고 시멘트 회사 무너지고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나중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PF 그러니까 자금을 대주든 그런 회사들이 망가지면서 이게 3년이라는 걸 버텨나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부정부패까지. 부정부패 뭐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증발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증발되고 그러니까요. 재무부 장도 증발되고 많이 증발됐습니다. 하여간 부정부패를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던 시진핑. 그래서 홍콩이 망가졌고 그 홍콩이 망가지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홍콩은 전 세계에서 IPO를 가장 많이 하는 5대 금융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에도 밀렸습니다. 홍콩의 국제적인 금융 지위는 이미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 시진핑의 반부패와도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영이 안 쓰는 거죠.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힘든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외환 보유액. 우리가 외환 보유액 세계 1위 3조 1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었다.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다. 그렇고 협박도 했는데요. 네, 근데 중국이 사실은 협박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건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거의 1,000억에서 5천억 달러 사이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조 2천억 달러 중에 9천억 달러가 1대1로 썼어요. 근데 안 돌아와요. 그 돈이. 왜? 아프리카에 밀려줬는데 없어요. 갚을 수가 있어야지 걔네가. 네, 그래서 경년마다 아프리카 중국 회담을 하거든요. 베이징에서 하면요. 아프리카 51개국 정상들이 줄을 씁니다. 아련하는 거예요. 근데 아련의 내용이 하나예요. 탕감해 주세요. 유예해 주세요. 없던 걸로 해 주세요. 그냥 지원해 주세요. 네, 그게 1대1로입니다. 그래서 거두지 못한 돈이 3조 2천억 달러에서 공식적으로 9천억 달러니까 3분의 1은 없는 거죠. 3분의 1은 중국이 뭘 만들어내는 기보다는 가공을 해서 팔기 때문에 사갖고 와야지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여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미국을 흔든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엘렌이 뻔질나게 중국 가서 상무부장 만나고 누구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가서 구경만 한번 하고 왔습니다. 작년 4월에. 갔다 와서 또 딴 얘기 하잖아요. 네, 딴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제2의 개혁이 오지 않는 한 개방이 오지 않는 난 힘들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책을 읽었을 때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할 브랜즈하고 마이클 베클리가 썼었던 렌저 존 책 있잖아요. 거기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중국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점점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열려 있는 그 기회의 창문 이게 닫힌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급하게 나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길이란 것은 뭐 결국엔 대만 침공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여러 기반이라든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뭐 국제적 레퓨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깡그리 지금 무너지는 그렇죠. 거긴 한데 평판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시진핑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시진핑의 뭐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대만 통일이 아니겠느냐. 그걸 목숨 걸고 날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 양안의 문제를 전쟁으로 푼다라는 거는 네. 중국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중국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는 거는 중국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시진핑이 단독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정도의 깡이 있으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는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뭔데요? 식량과 자원. 둘다 안 중국은 되잖아요.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모험을 건 거고 미국은 없던 것도 파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지대물박하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쓸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 있는데 필요한 만큼은 없는 거예요. 만족이 뭐예요? 1인당 몇 개 돌아가지도 않을 텐데. 중국이 잘 알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 칠링 이펙트라 그러죠. 서로 두려움해가지고선 위축이 돼가지고선 자발적으로 주동적으로 뭘 하지 않고 계속 남 하는 거나 따라하고 할 말도 안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 작년 재작년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탕핑 그냥 들어눕는 거. 예. 그리고 요즘은 룬이라는 것도 있어요. 룬은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불법 이민 국경 넘은 사람들 잡아보니까 중국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거기까진 간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간 거예요. 좀 문제가 참 심각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뭐 풀리진 않는데 사실 제가 대만 선거 중요하다 얘기도 하고 딴 데 가서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대만 선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왜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양안 간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크게 쟁점화가 안 되고 그냥 갈등만 있다 그랬을 때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 무력 충돌이 있다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만 해외는 1년에 170만 대의 비행기, 여객기가 오가고 55만 대의 화물선이 오가요. 그 화물의 운송에 직격탄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일본이거든요. 대부분 석유.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경학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2000년대 들어서 아주 밀접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딱 끝나고 났는데 도요다에서 자동차를 다 만들어놨는데 미국으로 수출을 못해요. 나사 하나가 없어서. 벨트 하나가 없어가지고 완제품을 못 만드는 경우가 나요. 그게 이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근데 대만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만 해협의 위기라는 거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국은 군대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군대 파견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동맹만 얼굴 보고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한국에서 공백이 생기면은 북한이 너무나 좋아할 텐데 그것도 아마 쉽게 용납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하여간 상당히 중요한 거는 확실하다. 우리가 수출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큰 충격파를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한 가지 희망적인 거라 그러면은 서로 으르렁 되는 과정 속에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또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긴 해요.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중국을 상당히 잘 인식하고 계시죠. 그런 측면은 우리가 그만큼 학습을 했다. 사드 이후에 17년도 에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 속에서도 학습 비용이라고 보면은 나름 뭐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더는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는 실수 그런 비용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뭐 대만 선거 이야기, 뭐 중국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중국 네. 이야기 네. 본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